이번 시간은 더 어렵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발 잘하시죠? 저 신경 안 써도 되죠? 잘하신 걸로 믿고서. 오늘은 태반다 코드를 설명하긴 할 건데, 오늘 뭐 해볼 거냐면, 객체지향 연습을 해볼 거잖아요? 그쵸? 객체지향 원리는 저번 시간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원리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번 얘기했으면 된 거니까. 이제부터는 객체지향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볼 건데, 오늘은 MVVM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거예요. 들어보셨죠? MVVM이라고.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상관없습니다. 오늘 다 설명해드리고 MVVM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 보는지 실습해보고 만든 결과물 가지고 놀아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거 가지고 이것저것 또 서비스도 만들어보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MVVM 기저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MVVM은 모델 뷰 모델이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WPF에 적용되어 있는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원래 MS가 원조고 그거에 대한 다양한 변형이 있어서 사실 MS 원조 꼭 빼놓고는 다 MVVM이라고 부르긴 미묘한데 거기서 핵심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 개념 중에 모든 걸 차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차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MVVM에서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만 차용한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 보고 이걸 어떻게 객체지향을 만드는지 같이 해볼 거예요. 자, MVVM 들어가기 전에 유명한 MVC부터 볼까요? MVC는 어떻게 생겼냐면 모델 뷰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가 있는데 MVC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게 바로 고전적인 MVC라고 불러서 제록스 때부터 만들어진 MVC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모델을 컨트롤러가 가져와서 뷰가 소비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해서 뷰한테 줘요. 이거 뭔가 화살표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컨트롤러가 모델을 알고 있어요. 모델을 이게 잘못 화살표가 된 거죠. 이 화살표의 방향은 누가 누굴 아냐라는 의존성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모델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가 모델을 알고 있는 거야. 화살표 방향이 반대되는 거야. 고쳐버려. 그쪽 슬라이드 고칠 수 있을까? 안 꺼고도 그쪽에서 고칠 수 있어. 다시 돌아가. 그냥 해. 자, 그래서 컨트롤러가 모델을 섭외해 와서 이 모델을 적절하게 가공한 다음에 뷰가 소비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를 바꿔서 뷰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모델도 알고 뷰도 알고 있죠. 그래서 모델을 가공한 걸 데이터화 시켜서 뷰한테 주면 뷰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당히 그립니다. 적당히 그리는데 뷰는 유저의 인터랙션을 받아들이는 곳이죠. 유저의 인터랙션을 받아들이면 이 인터랙션에 따라서 다시 모델을 갱신하게 돼요. 그래서 뷰는 자기가 실제로 어떤 모델을 갱신해내는지 모델에 대한 의존성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뷰가 모델을 알고 있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뷰가 모델을 알고 있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모델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도메인에 관련된 것들이죠. 갑자기 어떤 게 생겨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어요. 즉 얘가 변경되는 이유는 화면에 표시되는 이유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 모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업처가 늘어나서 뭐 새로운 팀이 늘어나서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 거고 뷰는 그림이 안 예뻐서 터치 환경을 클릭 환경으로 바꾸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뀐단 말이죠. 이 두 개는 변화율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변화율이 굉장히 다른데 이 둘이 서로 의존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켜요. 게다가 모델의 변화는 컨트롤러 가공해서 데이터화해서 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모델의 변화가 플랫폼가 주는 이 데이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의 변화하고 뷰의 변화가 굉장히 밀접한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게 MVC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MVC는 주로 누가 쓰느냐? 서버에서 씁니다. 백엔드에서. 대표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MVC로 되어 있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서버에서는 모델을 섭외해 와서 컨트롤러 가공한 다음에 뷰를 만들고 리스판스로 던지고 끝나거든. 그 다음에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서는 이게 없어요. 이 선이 없기 때문에 단방의 의존성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MVC가 괜찮아요. 클라이언트에서는 뷰에서 있는 인터랙션이 다시 모델에 가는 이것 때문에 둘이 너무 밀접한 의존성을 양방향으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 쪽에서의 MVC는 대부분 망했습니다. 잘 안 써요. 몇 번 망했죠. 예, 망합니다, 주로. 그래서 MVC의 가장 큰 문제점은
뷰와 모델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왜 문제점이다? 모델이 변경되는 이유와 뷰가 변경되는 이유는 굉장히 상이해서 서로 연동되면 안 되는데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로 이 선이 필요 없는 서버 쪽에서는 여전히 MVC를 많이 선호한다. 또 다른 MVC 모델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더 친숙한 MVC 모델이에요. 이건 뭐냐면 제왕적 컨트롤러 MVC 모델이라는 건데 뷰하고 모델하고는 모르게 되긴 했죠. 뷰가 대신에 컨트롤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 컨트롤러가 왜 제왕적이 되냐면 컨트롤러가 왕이죠. 모델하고도 다 알고 뷰하고도 다 알고. 그렇죠? 이 구조에서는 뭐가 문제다? 실질적으로 뷰가 모델에 의존하는 건 없어지긴 했죠. 없어지긴 했지만 반대로 컨트롤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보고하기 때문에 모델을 랩핑하고 있는 컨트롤러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세겠죠. 그렇죠? 또한 모델의 조그마한 변화가 생기면 컨트롤러의 코드가 항상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뷰의 변화나 모델의 변화를 전부 다 컨트롤러가 흡수해줘야 돼요. 이 대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양의 MVC를 경험하게 되면 컨트롤러 유지 보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돼 있다? 코어 알고리즘 짜는 사람 두세 명에다가 나머지 20명을 뽑아서 학원 출신 애들 20명 뽑아서 다 뭘 짜게 시킨다? 다 컨트롤러를 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국비 지원 과정 나와서 자바 배운 다음에 보통 SI 현장에 투입되면 다들 뭐 하고 있다? 다들 컨트롤러 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제왕적 컨트롤러의 모양인 거예요. 여기에 워낙 많은 공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인력을 다 때려박아서 다 컨트롤러로 찍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국비 지원 나와서 SI 회사 가서 3년 동안 그룹 뭐만 찍는다? 정보 프레임워크 가져다가 계속 컨트롤러만 찍고 있는 컨트롤러 머신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 단도 안 맞을 거고 서비스 단도 안 맞을 거고 그냥 주로 컨트롤러만 찍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왕적 컨트롤러 모델이에요. 당연히 의존성이 많이 제거되지도 않으면서 컨트롤러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바뀌거나 여기서 조금만 바뀌어도 얘를 맨날 건드리게 돼서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어쨌든 MVC는 망해요. 그래서 MVC 요즘 잘 안 씁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컨트롤러에 집중되어 있는 이 의존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MVC 자체에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컨트롤러 짤 때 컨트롤러는 로직을 기술하지 않고 컨트롤러가 다시 서비스 여러 개를 부르고 또 디스패처 여러 개를 부르고 그걸로도 모자르니까 DI 해가지고 다 꽂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컨트롤 간신히 쓰고 있는 거죠. MVP라고 또 있어요. MVP. MVP는 언제 나왔냐? MVP는 4세대 랭귀지가 출현했을 때 나왔어요. 4세대 랭귀지는 IDE에 의존하고 있는 비주얼 베이직, 파워빌더, C빌더 뭐 이런 애들이 쓰는 애인데 MFC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 우리가 비주얼한 이 UI 에디터에다가 버튼을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버튼 끌어다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버튼에 보면 프로퍼티 창에 이미 쭉 하고 프로퍼티가 나와 있어요. 게터 세트 할 수 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 뷰는 뷰인데 이 뷰가 뷰의 인터페이스를 노출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의 인터페이스로서 게터 세트를 싹 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으면 이 컴포넌트에 제가 레이블 값을 세터도 있고 게터도 있어. 컬러에 대한 세터도 있고 게터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만약에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원래는 스타일 객체를 노출하고 아니면 네이티브 객체를 노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커스텀으로 다 게터 세트에서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뷰는 프레젠터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도형 객체나 네이티브 뷰로 보이는 게 아니라 게터 세트를 갖고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를 그냥 게터 세트로 호출하면 되겠죠. 얘한테 모델을 연결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얘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다 게터 세트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특정한 뷰에 게터 세트만 호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뷰한테 모델을 던질 테니 네가 알아서 그려라 라는 로직이 없어요. 이 MVP에서는 이 뷰가 순수한 게터 세트로만 되어 있고 이 안에 로직이 없습니다. 로직이 없고 그 게터 세트로 되어 있는 뷰를 프레젠터가 그냥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델을 아예 모르겠죠. 모델을 받아서 그린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게터 세트만 제공하는 거고 아까처럼 MVCS처럼 모델을 받아서 그린다는 개념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원래 갖고 있는 게터 세트가 10개면 지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10개밖에 없는 거고 그걸 이쪽에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프린트에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그림은 제왕적 컨트롤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얘는 모델에 대한 의존성이 제로인 거죠. 왜냐하면 모델을 모르고 게터 세트만 노출하기 때문에 프린터가 게터 세트만 컨트롤할 뿐이지 얘는 아예 모델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프레젠터가 모델을 가져와서 모델에 대한 내용을 잘 해석한 다음에 뷰에 있는 게터 세터를 통해서 조작할 뿐이지 뷰한테 모델을 가공해서 주거나 뷰가 모델을 건드리는 일도 없다는 거죠. 얘의 세터 혹은 이벤트 리스너가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보내줄 뿐인 거고 얘는 순수한 게터 세터만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MVP 모델에서 가장 괴로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뷰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그 뷰의 모든 기능을 다 게터 세터로 랩핑해놔야 돼. 그렇죠? 안드로이드 개발을 iOS 개발해 보시면 디자이너에서 컴포넌트 하나 끌어다 놓으면 여기 프로퍼티 창이 왕창 나온단 말이야. 그거 다 누군가 만든 거죠. 뷰 하나하나마다 다. 여러분들이 MVP를 사용하시려면 괴로운 점이 뭐다? 게터 세터를 메가다로 엄청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죠. 제공하는 길은 전부 다 게터 세터를 만들어놔서 이 네이티브 뷰를 감싸가지고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놔야지만 프린터가 얘를 사용하고 모델 의존성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 점이 바로 MVP를 쓸 때 괴로운 점이에요. 괴로운 점이죠. 그 외에는 나쁘지 않은 모델이에요. 나쁘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비주얼 베이직, MFC 등등 지금 안드로이드 뷰도 마찬가지 다 이 모델들을 많이 쓰고 있죠. MVP 모델을 많이 쓰는 이유는 뷰에 대한 모델의 의존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여기만 짜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억지스러운 건데 MVC에서 뷰와 모델이 의존성이 강한 게 문제였으니까 아예 뷰가 모델을 몰라도 되는 걸로 바꾸자. 뭐 이런. 모델을 아는 게 문제야? 그럼 모델을 몰라도 되게 해주지.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좀 나쁜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MVP를 많이 채용하느냐? 많이 채용합니다. MVC를 탈피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MVP예요. 컨트롤러 강의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단지 뷰가 그림을 그리는 재량권을 다 잃어버리고 얘가 게터 세터를 통해서 통제하는 식으로 통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MVC 프레임워크에서 약간만 바꾸면 MVP로 바꿀 수 있어요. 단지 뷰단에 많은 게터 세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좀 귀찮을 뿐인 거지. 그래서 MVC로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MVP로 많이 이전시키는 대신에 뷰가 되게 헤비해지죠. 뷰 컴포넌트도 되게 헤비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볍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뭐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프레임워크 수준, 안드로이드 OS 수준, 혹은 MFC 수준에서 개발사가 왕창 다 뷰 컴포넌트를 만들어 올 때야 노가다 지네들이 해줘서 우리는 그거 가져다 쓰면 되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우리 컴포넌트 만들고 우리가 뭐 하고 이러려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야. MVP 만들기가.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뭐에 근간을 한다? 프레임워크에 MVP를 지원하는 경우에 걔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쉽게 네이티브 앱을 만들거나 우리가 조그만 규모의 앱을 만드는데 이 노가다를 하는 비용이 너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럼 MVVM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래서 MVP에서는 저 뷰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뷰 하나하나를 감싸는 게. MVVM은요, 많은 그림에서 오해를 사게끔 속이죠. 뷰와 뷰 모델과 모델이 있다고 속이는데 사실 그거는 MVVM이 성립할 수 없어요. MVVM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바인더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바인더가 없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뷰 모델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뷰 모델이에요. MVVM을 이해하는 첩경은 어디에 있느냐? 뷰 모델을 이해하는 데 있다. 뷰 모델은요, 뭐냐라고 물어보면 뷰예요, 뷰. 순수한 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뷰는요, 진짜 그림을 그리는 뷰가 아니라 인메모리 객체로서의 순수한 데이터로서 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뷰를 조작하는 거와 뷰를 조작하는 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뷰를 조작하실 때는 노드에서 도움을 조작하실 수 없죠. 그렇죠? 캔버스가 없는 브라우저에서 캔버스 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노드처럼 도움이 없는 환경에서 도움을 조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뷰 모델이라는 건 뷰를 대신하는 순수한 데이터 구조체이기 때문에 노드에서도 뷰 모델을 갱신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도움을 흉내낸 뷰 모델 하나 만들어 본다고 해보죠. 얘는 뷰 모델 안에 오브젝트인데 이 안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고 스타일의 백그라운드는 빨간색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제이슨 객체처럼 그냥 메모리를 조작하는 객체일 뿐이겠죠. 얘는 진짜 뷰가 아니라 뷰를 대신하는 객체일 뿐이니까. 그럼 우리는 얘를 조작하면 그림이 여기에 맞게 그려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뷰 모델을 가지고
실제 뷰와 바인더가 자동으로 뷰의 변화를 감지해서 뷰를 갱신해주길 바라거나 뷰의 변화가 생기면 바인더를 타고서 뷰 모델 값이 갱신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이 바인더라는 애가 없으면 뷰 모델을 갱신했다고 해서 뷰가 바뀌는 일은 없겠죠. 자동으로. 그렇죠? 저희가 안 그러면 여기를 for each로 돌면서 이 안에 스타일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돔객체의 스타일 백그라운드 넣어줘야지 뭐 이런 if를 돌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장치가 없다라면 MVVM이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 바인더라는 애가 진짜 뷰와 뷰 모델 사이에 의존성을 어디로 없앤다? 본인이 다 아는 걸로 없애버렸죠. 그래서 뷰 모델에서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뷰 모델이 누굴 모른다? 뷰를 몰라.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뷰 모델은 아예 뷰를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MVVM 어쩌고저쩌고 하고 프레임워크가 나왔는데 뷰 모델이 뷰를 알고 있으면 걔는 MVVM이 아닌 거예요. 얘는 순수한 모델이기 때문에 뷰를 대신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얘는 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뷰를 연결해야겠죠. 연결을 제 손으로 하냐고. 진짜로 아니야. 바인더를 통해서 해야지만 이 바인더가 뷰에 대한 변화를 뷰 모델로, 뷰 모델에 대한 뷰의 변화를 거꾸로 다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바인더가 일단 뷰 모델과 뷰를 연결하고 나면요. WPF에 쓰는 방식은 바인더가 모든 뷰 모델의 변화를 옵저빙하고 있어요. 여기 변화가 일어나면 이 변화에 맞춰서 뷰를 갱신해준단 말이죠. 응? 양방향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옵저베이션을 여기도 걸어. 뷰의 변화가 일어나면 뷰 모델을 반영해주는. 이건 단방향 옵저베이션이고 양방향을 걸면 저희가 인풋 텍스트의 밸류를 바꿔도 뷰 모델의 밸류가 바뀔 것이고 뷰 모델에 있는 밸류 값을 바꿔도 인풋 텍스트에 있는 밸류 값도 같이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럼 얘에 대한 변화를 인지하는 방법은 얘의 모든 속성을 옵저베이션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또 여기에 있는 속성도 감시해가지고 옵저베이션을 걸면 이쪽으로 반영시켜 줄 수 있겠죠. 양방향을 거냐 안 거냐는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게 더 유리하냐에 따라 다르죠. 엠버 같은 애들은 양방향 바인딩 걸고 앵귤러도 양방향 바인딩 걸고 뭐 이렇게 양방향 바인딩을 걸 수 있고 안드로이드의 데이터 바인딩이랑 프레임워크는 양방향을 걸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선택적인 옵션이 있어요. 그럼 뷰 모델의 데이터는 어디로부터 공급받고 어디부터 실제 모델하고 관련이 되겠죠. 오늘은 어디까지 배울 거냐면 이거는 귀찮아서 안 배울 거고요.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렇게 배울 건데 옵저버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옵저버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다른 모델을 쓸 건데요. 바인더가 뷰 모델을 변화하고 바인더를 통해서 뷰를 갱신하는 건 맞아.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옵저베이션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뷰 모델이 바인더를 알게 해서 내가 상태를 바꾸는데 내가 직접 바인더야 나 상태 바꿨어 라고 콜해주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이러면 옵저베이션의 부담이 줄기도 하고 아까 이런 게 뭐냐면 여기 속성을 여러 개 볼 수 있잖아요. 10개. 근데 한 번에 바꿀 때마다 다 옵저버가 오니까 제가 속성을 10번 바꾸면 10번의 뷰 갱신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쵸? 이 구조에서는. 근데 이 구조에서는 제가 10개 다 바꾸면 콜을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수동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 데이터 바인딩은 수동으로 이걸 하게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구조 자체를 변화를 사용을 자동화하게 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지원하거든요. 근데 수동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MVV의 목표가 뭐다? 아예 뷰 모델이 뷰를 모르게 하는 데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뷰를 갱신하는데? 뷰 모델에 있는 순수한 데이터를 갱신한 다음에 바인더한테 그려달라고 요청한다. 그럼 바인더는 연결되어 있는 뷰 모델의 데이터를 해석해서 관련된 뷰를 갱신해줘. 이걸 통해서 뷰 모델은 완전히 뷰를 모를 수가 있어. 라는 거죠. 멍하다. 그쵸?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MVVM은 대단한 프레임워크가 아니죠. 요즘 아무데나 개나 소나 쓰는 프레임워크예요. 당연히 배우셔야 되고 원리도 아셔야 되고 원리를 아는 걸로만 맨날 블로그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알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축도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약간 해볼까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워낙 모르시니까 오늘 타입 체크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타입이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타입이라는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타겟을 받아들였고 두 번째 인자로 타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타겟이 그 타입을 만족하지 않으면 스로우를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함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인자로 받은 타입이라는 애가 스트링 값으로 들어왔어. 왜 스트링을 받냐? 타입 오브를 체크할 때는 스트링 값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스트링, 넘버, 불린 이런 애들은 인스턴스 오브로 체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다 타입 오브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죠? 타입 오브를 체크하려면 두 번째 인자가 문자열로 온 경우라고 제가 나눠놨죠. 그렇죠? 두 번째 인자가 문자열인 스트링, 넘버, 불린 이런 게 오면 첫 번째 if에 걸리게 되고요. 그럼 그 if문 안에서 뭘 하냐면 타입 오브로 타겟을 조사한 값이 타입하고 일치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치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스로우 던진다.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고서.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런타임에 무조건 스로우 하지 않으면 오류가 계속 전파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내결함성이 있으면 중간에 막을 수 있지만 분명히 오류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런타임밖에 없는 언어의 가장 좋은 전략은 에러가 발견되는 즉시 스로우로 멈춰야지만 여러분들이 디버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릴리지 못하겠는데요? 어떤 놈이 사고 쳤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이 함수가 스로우 안 하기만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로우 정책으로 개발을 하시고 나중에 저 함수가 스로우 하는 부분만 부드럽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는 런타임 랭귀지는 스로우 때 잡아야지만 제일 빨리 잡을 수 있다. 안 그러면 내부에 오류가 숨어있고 전파되다가 결국에는 실패로 된다. 실패하면 그때서야 프로그램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류가 일어났다고 프로그램 쉽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 있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회복한단 말이야. 엄한 값으로 회복하기도 하고 기본 값으로 회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류가 보이는 내용이 있는데도 많이 감춰진단 말이에요. 그걸 빼어잡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복잡한 오류가 돼서 어디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일 좋은 전략은 무조건 스로우 던지는 거예요. 그때. 자, 만약에 두 번째 타입으로 들어온 값이 문자열이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객체가 왔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인스턴스 오브로 검사를 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오브에 검사가 통과하지 못해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다 됐으면 원래 타겟 값을 반환해 줍니다. 안 어렵죠? 사용해볼까요? 이렇게 10이라는 값을 검증하고 싶으면 넘버를 보내주면 되고 ABC라는 값이 스트링인지 검증하고 싶으면 보내주면 쟤네들은 다 스로우를 던지지 않고 원래 줬던 값을 반환할 거예요. 그렇죠? 또 배열 1, 2, 3을 검증하고 싶으면 어레이를 보내주면 될 테고 셋을 검증하고 싶으면 셋을 보내주면 되겠죠? 그렇죠? 도큐먼트 바디가 HTML 엘리먼트인지 검사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표정을 보면 여러분들은 자바스크립트하고 안 친해요. 이 정도 코드만 나와도 이게 왜 외계의 언어지? 라고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하고 안 친하셔서 그래요.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입니다. 독특한 언어라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뉘앙스나 언어의 깊은 사용법을 한국어처럼 쓰고 싶으시면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얘는 C 언어하고도 틀리고 C++하고도 틀리고 자바하고도 틀린 얘만의 독특한 언어예요.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을 모르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바스크립트 괴담들이 많은 거예요. 연산자의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이 자바스크립트 연산자가 이렇게 이상하게 작동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상하게 작동한 걸로 치면 자바스크립트가 이퀄 2개 때 이상하게 작동하거나 부등호나 이런 거에 이상하게 작동하는 것만큼이나 제가 자바나 다른 언어에서 다 사례를 뽑아다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단지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기 싫고 자바스크립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네들이 잘 모르니까 이상해 보이니까 깐단 말이죠. 지네가 알고 있는 언어와 다르다고. 여러분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언어를 똑바로 공부하시고 바르게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타입 오브 타입 스트링에서 이퀄 3개를 쓰지 않았죠. 왜 쓰지 않았을까요? 왜 쓰지 않았을까요? 타입 오브의 값은 스트링이고 제가 뒤에 둔 값도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퀄 2개가 강제 행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다음번에 이퀄 느낌표 이퀄도 제가 느낌표 이퀄 2개 쓰지 않았네요. 왜일까요? 뒤에 오는 애는 객체이기 때문에 자동 승번환이 돼서 여기만 있네. 여기 있네. 그쵸? 얘는 문자열이잖아요? 타입은 이미 문자열인 제가 활용하고 왔잖아요. 그쵸?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퀄 3개를 안 썼어? 강제 행변을 시켜주는 이퀄 3개짜리보다 이퀄 2개짜리가 훨씬 더 빨리 작동하니까. 당연하지.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쓰는 이퀄 3개의 연산자에는 무슨 기능이 들어있다? 일단 형변환 검사를, 형일치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퀄 검사를 한단 말이죠.
두 번의 작동이 들어있잖아. 잘 모르니까 무조건 이퀄 쓰게 3개 써라. 느낌표 이퀄 2개 써라 그런 거죠. 다 뭐다? 니네들은 다 무식하니까 언어의 사용법을 면밀하게 잘 모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잖아. 안전한 것만 써. 이런 거죠. 그쵸? 그럼 우리 한국어는 그러면 국어책에 나와 있는 말만 쓰나? 그러지 않잖아. 왜? 다 한국어의 네이티브 유저들이니까 잘 쓴단 말이지. 표현을. 언어 잘 모르니까 린트나 이런 데 걸리는 표준 표현밖에 못 쓰게 하는 거죠. 니네들 언어 잘 모르잖아. 니네들은 영어를 시키면 초등학생이잖아. 뭐 이런 거잖아. 너희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만 써. 라고 린트가 안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까지나 언어 사용 수준이 그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타입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타입을 여기다 쓰려고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지.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테스트라는 함수를 볼까요? 인자를 하나 받는 함수예요, 원래는. 하나 받는 함수인데 제가 두 번째 인자 언더를 쓰고 있죠. 언더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보통 다른 랭귀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인자를 나타낼 때 언더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언더는 뭘 하기 위해서냐?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ES6의 함수의 인자 영역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함수의 인자 영역은 인자를 인식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코프가 하나씩 만들어져 가지고 처리돼요. 즉, 첫 번째 ARR이 먼저 인식이 되면 두 번째 인자 상황에서는 ARR 값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인자 상황에서는 앞에 두 개까지 알 수 있어요. 차근차근 인식한단 말이에요. 어디 나와 있냐고 스팸 문서에 보면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언더에 대해 제가 두 번째 인자를 안 보냈다고 생각하면 기본값이 발동하겠죠. 그렇죠? 인자를 하나만 보냈다면 두 번째 값이 없어서 기본값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기본값이 어떻게 발동했다? 타입에 첫 번째 인자인 ARR을 타겟으로 집어넣고 두 번째 어레이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작동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인자가 어레이가 아니라면 즉시 스로어가 일어난단 말이죠. 인자에 대한 타입 관중을 즉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은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바스크립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저랑 차근차근 네이티브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해보자고. 제가 모든 시간에 다 이런 정도의 주제로 조금씩 언어 스펙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AR을 검증하는 로직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인자가 잘못되면 즉시 죽어버리겠죠. 함수 콜하자마자. 또 인자 왜 그따위로 보내? 이러고서 이 에러 메시지 파워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AR 찍으면 배열인 게 이 함수 안에서는 AR은 배열 타입이 왔다라고 확정이 되는 거죠. 뚫어서 죽으니까 그냥 오면 태연아 히터질 거라. 온도 좀 낮추던가 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동작하지만 이렇게 하면 스로우 당해요. 그렇죠? 오, 여러분 잘하세요. 40% 이상을 끄덕끄덕 거리는 거 보면 잘하세요. 그렇죠? 얘는 동작하지만 얘는 죽인다. 이렇게 여기 걸려서 우리 이거 하고 싶은 거야. 강력한 형 체크를 시그니처 상에서 다 해결하고 안에로 데려오고 싶지 않아. 안에는 이미 화이트리스트가 돼서 베어링에 보장됐으면 좋겠어. 더 나아가서 ABC라는 인자가 있다면 A는 0번째에서 검사할 건데 0번째에서 스트링을 검사하고 있죠. 두 번째 인자는 B인데 B는 넘버인지 검사하고 세 번째 인자는 C인데 부울린인지 검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야지만 안 죽고 이렇게 안 보내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함수나 메소드에 이런 애들이 등장해 놀라지 마세요. 진짜? 귀찮거든 이렇게 안 하면 형보장이 안 돼가지고. 이게 리액트 사용하실 때도 그 어디냐 페이스북에서 배포하고 있는 타입 체크 그 클래스 있잖아요. 걔도 비슷한 원리예요.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콜하는 시점에 죽일 수 있다. 이때 죽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자가 잘못 들어온 거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도움이 되죠.
이 목표 전개할 수가 없잖아요. 인자가 형이 잘못되면 그냥 죽일 수 있으니까 거의 강타입처럼 이 순간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큰 실수가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정도고, 이건 잠깐 새길로 썼던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언어 스펙 때문에. 오늘 배울 MVC에서 아까 배웠던 바인드와 뷰와의 관계를 알려주려면 바인더가 뷰를 그냥 인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뷰에 어떤 유형에다 뷰 모델을 매칭해야 될지 모르니까. 따라서 뷰에는 어떤 뷰 모델과 매칭할지에 대한 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뷰를 짜보면 이런 식으로 별도의 훅을 만들어주긴 해야 돼요. 그쵸? 이 섹션이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해보죠. 즉, 위의 섹션부터 닿는 섹션까지가 하나의 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하나의 뷰가 결국에 저희 나중에 뭐랑 하나의 뷰 모델과 매칭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뷰 모델 내에서의 내부의 어떤 뷰 모델 키랑 매칭하는지에 대한 훅을 걸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HTML5 스펙에 따르면 데이터 빼기로 만들어지는 모든 속성은 여러분들의 W3C HTML5 밸리데이터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커스텀 속성을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앵귤러나 이런 데서 커스텀 속성들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데이터 빼기가 안 붙은 애들은 다 밸리데이션 돌려보면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 HTML이. 자바스크립트는 돌지만 HTML 안에 표준이 아닌 속성이 들어있다고 다 밸리데이션이 깨먹어. 그렇죠? 원래 밸리데이션 안 깨먹는 표준을 하려면 다 데이터 빼기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커스텀 만든 속성들은 사실은 다. 그런 앵귤러가 됐든 누가 됐든 그 프레임워크도 예외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패치하는 패치들도 있어요. 한국은 WSS 밸리데이터 코어 같은 거를 이렇게 EF로 보면 안 삼잖아요. 일본 같은 데서 저희가 납품을 하잖아요. WSS 밸리데이터 통과 안 하면 애들이 안 받아요, 제품을 아예. 통과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표준에 맞춰서 만들려면 저러한 훅을 데이터 빼기 속성을 만들어야 된다. 데이터 빼기 뷰 모델에서 각각의 훅을 걸어놓은 부분들의 래퍼, 타이틀, 컨텐츠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나중에 뷰 모델에 있는 속성하고 일치해서 걔네들하고 매핑해 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바인더가. 그래서 이거 전체를 하나의 뷰를 본다면 바인더가 바인더를 통해서 특정 뷰 모델하고 연결할 건데 이 뷰 모델 안에 이런 매칭되는 훅과 매칭되는 속성이 있을 것이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연결될 것이다. 그렇죠? 훅에 따라서. 그래서 바인더가 해주는 일은 특정 뷰 세트를 안에서부터 쭉 스캔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훅과 나중에 올 뷰 모델과 연결해가지고 뷰 모델 내용을 여기다 반영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안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대충 알았어요. 여기 뷰가 있고 바인더가 뷰를 쫙 읽어드린 다음에 특정 뷰 모델하고 연결해가지고 뷰 모델이 변한 다음에 뷰 모델이 야 이제 내 지금 상태를 가지고 바인더야 너 그림 좀 그려봐 이렇게 하는 거죠. 뷰 모델은 뷰는 모르잖아요. 바인더한테 그림 그려봐 나 보고서 이렇게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인더가 현재의 뷰 모델을 이용해서 자기가 아까 쭉 스캔했던 그 뷰한테 반응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잠깐 설계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MVVM에서 제일 핵심은 결국엔 바인더에 있단 말이죠. 바인딩 해주는 이 바인더에 있어요. 바인더가 없는 MVVM은 없어요. 그래서 MVVM을 돌려면 바인딩이 필요하다. 이러한 바인딩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Vue.js나 앵귤러 써보시면 여러분들은 태그를 만들고 이 태그를 스캔하게 만들죠. 걔가 바인더란 말이죠. 우리 HTML에다가 뷰를 만들고 앵귤러나 이런 엔진이 걔를 스캔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어떤 요소를 어떻게 나의 모델과 반영할지를 만들게 해준단 말이지. 걔가 스캔해주는 걔가 바인더란 말이야. 이 방식이 있고 있는 뷰를 스캔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뷰를 만들어서 이 뷰를 꽂게 하는 리액트 방식이 있단 말이야. 컴포넌트 방식이 있단 말이죠. 얘는 처음부터 있는 뷰를 스캔할 생각 안 하고 자기 뷰를 만들어내는데 자기 모델과 연결해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리액트 컴포넌트 만들 때 생각해 보시면 리액트에 있는 여러 가지 스테이트나 프로퍼티 이용해서 자기 뷰를 자기가 직접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뷰를 스캔하는 방식, 앵귤러 방식에서는 모델과 뷰를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뷰는 뷰대로 HTML에다 기술하면 되고 모델은 모델대로 만들면 되고 이 두 개 연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할 때 두 개를 분리해서 관리한다. 그러면서 리액트의 단점은 뭐죠?
데이터를 잔뜩 들여서 스테이트 관리하고 프로퍼티 관리하는데 이 안에 뷰도 있어. 두 개 동시에 만져야 되는 거죠. 컴포넌트 방식하고 부르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지 사실은 두 개가 같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액트 방식에서는 모델만 따로, 즉 스테이트나 프로퍼티만 따로 관리하는 애를 뷰랑 분리해서 관리할 수 없다. 합쳐서 관리해야 돼요. 항상.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바인더라는 애가 꼭 필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바인더는요, 무엇보다 뷰 모델을 알고 있어요. 뷰 모델을 알아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바인더가 직접 HTML을 알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인더가 직접 HTML 스캔하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인더는 원래 뷰 모델을 이용해서 뷰를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애인데, HTML에 있는 스캔 정보를 자기 안에 하드코딩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까 뭐였었죠? 데이터 빼기 뷰 모델 같은 건 바꿀 수도 있잖아요,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데이터 빼기 A라고 바꿀 수도 있고, 너무 길어서 귀찮아. 데이터 빼기 VM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 여파가, 뷰를 스캔하는 여파가 전부 다 어디로? 바인더 내부에 들어오기 때문에 얘에 대한 스펙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인더가 HTML을 인식하는 부분을 바깥으로 빼고 싶어. 여기는 자주 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캐너를 따로 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캐너를 따로 두는 감각이 바로 객체지향에서 역할을 분리하는 건데, 제가 왜 스캐너를 뺐다? 왜 뺐다? 변화율 때문에, 변화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단 한 가지 단어는 뭐냐면 변화율입니다. 변화율은 뭐냐면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변할 것 같은데 얘는 하루에 한 번씩 변할 것 같아. 이러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루에 한 번씩 바꾸는 애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애가 불안정해지니까. 얘는 원래 일주일에 한 번만 건드리면 되는 평화로운 녀석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변하는 놈이 하루에 한 번씩 변하는 애의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 감시하고 있어야 돼.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일주일이라고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얘는 1년에 2번만 바꾸면 되는 애야. 왜? 썸머타임 적용일 때만 한 번씩 바꿔주면 되거든. 근데 얘는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 급여책이 바뀔 때마다. 얘랑 코드가 머지돼 있으면 얘는 원래 1년에 한 번만 건드리면 되는데 얘 때문에 매달 건드리게 되는 거죠. 매달 건드릴 때마다 어떤 일이 한다? 전체 회귀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얘 때문에 무슨 불안이 일어날지 몰라. 따라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첫 번째 객체를 분리하는 원리는 뭐다? 변화율이다. 변화율이란 뭐다? 코드를 얼마나 자주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코드를 바꾸는 이유가 똑같냐 안 똑같냐 이거야. 코드를 바꾸는 이유가 바인더는 언제 바꾼다? 뷰 모델을 이용해서 뷰를 그릴 때 로직이 바뀔 때는 바꾸면 돼. 하지만 스캐너가 따로 있는 이유는 HTML을 해석하는 방법을 바꿀 때는 얘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응? 이유가 다르단 말이죠. 서로 바꿔야 이유가 틀려. 그래서 변화율이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아니라 원인에 따른 변화율이고 우리는 객체마다 바뀌는 이유를 하나로 만들고 싶어. 뭐였다? 싱글 리스폰스 프린시플 이었죠? 그렇죠? 솔리드의 첫 번째죠. 그래서 스캐너를 분리한 거예요. 바인더에서 빼내서. 그러면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어? 하나하나 하는 거. 그래서 스캐너가 HTML을 알아서 스캐닝을 하고 나면 스캐너로부터 바인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스캐너가 그래서 바인더를 알게 된다. HTML도 알게 되고 그럼 바인더는 직접적으로 HTML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유전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객체들을 하나씩 더 두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뭘? 얘의 변화를 흡수하라고. 그러면 얘가 흡수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뭐다? 얘와 얘 사이에 알고 있는 선이 끊어져야 돼. 얘는 양쪽을 알고 있죠. 그렇죠? 얘의 변화도 얘한테 영향을 끼칠 거고 얘의 변화도 얘한테 영향을 끼칠 거예요. 단지 우리는 얘를 왜 뒀다? 얘를 보호하려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객체지향이 됐든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다대다로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으면 1대1 다대1로 풀어야 되잖아요. 중간 테이블 하나 껴가지고. 걔도 마찬가지야. 이쪽 테이블과 이쪽 테이블의 변화를 막으려고 이 가운데 중간 테이블을 두는 거란 말이죠. 객체지향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다이어그램은 굉장히 닮았잖아요. 1대1 다대1로 분리하는 건 굉장히 닮아있잖아요. 그쵸? 얘와 얘의 직접적인 포링키를 피하려고 얘를 두고 얘가 양쪽으로 포링키를 잡는 꼴이란 말이지. 안 돼.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헬에 빠진대. 여러분들 SQL도 언젠가 공부하세요. 어쨌든
스캐너를 저희가 두는 이유는 바인더와 HTML의 연결을 뺏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뺑 작동이 되지 않겠죠. 끊기 위해서 누가 그 양쪽 알고 있는 뺑 끊는단 말이지. 이로써 우리는 HTML 번역자를 바인더가 바뀌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스캐너는 아까 봤듯이 요소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HTML을 돌면서 바인더 안에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바인더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넣어주게 됐죠. 아까 말해도 래퍼, 타이틀, 컨텐츠라는 세 개의 훅이 있었잖아요. 훅 하나하나가 아이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끼워주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쭉 만들어보게 될 녀석은 뷰 모델, 바인더, 바인더 아이템, 스캐너 정도겠죠. 이렇게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 완성하면 뭘 할 수 있다? HTML로부터 훅을 생성한 바인더 아이템들을 쭉 만들어내고 이걸 소유하고 있는 바인더가 만들어질 것이고 뷰 모델을 만들어서 바인더한테 뷰 모델을 던지면서 그려줘 이러면 바인더가 아까 스캔해서 HTML에서 그림을 잘 그려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다? 뷰 모델만 갱신하고 바인더한테 그려달라고 그러면 뷰가 갱신되는 걸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제일 쉬운 뷰 모델부터 해볼까요? 뷰 모델이 왜 제일 쉽죠? 뷰 모델은 순수한 인메모리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만든 데이터 객체이기 때문에 뷰 모델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뷰 모델인데 자 여기서도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조금만 배워보죠. 자바스크립트에 새로 도입되어 있는 프라이빗 속성은 샵으로 시작하는데요. 얘는 대괄호 구문도 얻을 수 없고 정 구문으로밖에 못 얻어요. for in에도 걸리지 않고 키스에도 안 걸리고 아무데도 안 걸려요. 절대 안 걸립니다. 얘는 반드시 객체 내부에서만 쓸 수 있고 클래스 내부에서밖에 쓸 수 없고요. 외부에 속성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대괄호로 접근할 수 없고 심지어 내부에서도 대괄호로 접근할 수 없어요. 이 샵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스 대괄호 다운표 샵 A라고 쓰시면요. 걔는 프로퍼티로서의 프라이빗 속성이 아니에요. 그냥 프로퍼티로 잡혀요. 다른 애야 걔는. 샵 뭐뭐로 접근해야 하지만 프라이빗이 잡히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보장해주는 프라이빗이죠. 여기 스펙에 따르면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프라이빗도 인스턴스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인스턴스에서 선언되어 있는 프라이빗 필드도 당연히 인스턴스에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외부에서 생성을 하는 걸 막고 싶고 오직 스태틱 get을 통해서만 인스턴스를 만들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저 이걸 구현하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 굉장히 쉽다. 얘를 보면 먼저 스태틱 프라이빗 심볼 하나 만들어놨죠. 이 심볼은 외부에 노출될 수가 없겠죠. 조회할 수도 없으니까. 그럼 제가 스태틱으로 프라이빗 심볼 하나 만들어뒀는데요. 스태틱 get이라는 메소드는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뷰 모델에 프라이빗과 데이터를 넘기고 있죠. 스태틱 안에 디스면 이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야. 클래스에 있는 프라이빗과 데이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자의 첫 번째 이 인자인 이 체커인데 이 체커에서 유일하게 프라이빗을 넘기셔야 영역입니다. 영역이 없는 거죠. 바깥쪽에서 첫 번째 인자를 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오직 내부에서만 프라이빗 속성을 첫 번째 인자로 얘한테 넘길 수 있는 거죠. 얘는 첫 번째 인자로 그 프라이빗 유저는 죽이고 있죠. 따라서 외부에 생성이 불가능한 거야. 외부에서는 절대로 첫 번째 인자에 스태틱 프라이빗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스로우가 일어난단 말이죠. 무조건. 굉장히 손쉽게 외부에서의 생성을 막을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클래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뷰 모델적 배경을 만들어야 돼. 미로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인자의 형을 검사하는 것 외에도 손쉽게 컨스트럭터를 뭘로? 프라이빗을 막을 수가 있다. 그전에 이거 짜는 코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 되게 쉽다. 그전에는 클로저 이용하고 뭐 난리 쳐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 코드에서 바로 프라이빗 생성자를 막을 수가 있단 말이죠. 좋죠? 네. 이건 막 쓰시면 돼요. 어차피 뭘로? 바벨로 컴파일 할 거잖아. 그쵸? 신경 안 쓰고 ES6 이후의 문법을 쭉 쓰시면 돼요. ES6 어디다? 2015년. 저 2015년으로 안 간다고 했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문법은 다 2020년 이후고 크롬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녀석 그린 거고 2019년 버전 이후부터 다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크롬이 70인가? 그때부터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야 스태틱 써. 누가 니 때리래. 이렇게 경고 때리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냥 뭘 한 거다? 프라이빗 컨스트럭터를 만드는 연습을 해본 거예요. 진짜는 이제부터죠.
자, 얘가 갖고 있는 뷰 모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생각해 봅시다. 얘는 하나의 돔 객체를 대신하는 메모리 객체이기 때문에 돔을 대신해서 돔의 여러 가지들을 보아볼 수 있겠죠. 돔에는 보통 4가지 대표적인 기능들이 있죠. 일단 스타일 관련된 녀석들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어트리뷰트. 어트리뷰트는 여러분 태그에다 선언하고 있는 어트리뷰트인 거죠. 돔에서는 뭘로 사용할 수 있다? 셋 어트리뷰트, 겟 어트리뷰트, 리무브 어트리뷰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프로퍼티는 뭐죠? 프로퍼티는 엘리먼트에 직접 엘리먼트 A는 3 이렇게 프로퍼티를 부여하는 것들이죠. 이 프로퍼티하고 어트리뷰트 차이를 돔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봐요. 여러분들이 어트리뷰트 밸류를 넣느냐 아니면 프로퍼티 밸류를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인풋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벤트 걸어야죠. 그렇죠? 이벤트도 걸고. 그래서 이 4가지를 기본적인 뷰 모델의 속성으로 갖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기본값 데이터를 받으면 어떻게 써먹고 있느냐? 데이터 엔트리를 이렇게 키브이를 해체해서 쓸 수 있죠. 안 가르쳐줘. 그러면 키에 따라서 내가 받아온 데이터의 키가 스타일스 아니면 어트리뷰트 아니면 프로퍼티스 이벤트 이렇게 4가지 기본 속성을 인식을 해서 얘를 여기다 매칭해 주는 거죠. 매칭해 주고 이 키를 하지 않는 건 그냥 디스의 뷰 모델로 잡아줘요. 이건 커스텀 키로 바라보는 거지. 그쵸? 커스텀 키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뷰 모델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으니까. 그쵸? 다 넣었어. 그러면 이제 값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더 이상 키를 추가하지 못하게 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C를 걸면 되죠. 디스에다 C를 걸면 프리즈와는 틀리게 뭘 할 수 있다? 더 이상 키가 추가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뷰 모델은 게터로부터 만들어져가지고 한 번 딱 세팅되고 나면 더 이상 키를 추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안정성을 위해서. 값을 바꿀 수는 있지만. 뷰 모델은 이 정도면 최종적인 하나의 돔 객체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상화된 돔, V돔이냐? 아니에요. 이건 버추얼 돔이 아닙니다. 얘는 뷰 모델이에요. 우리는 뷰 모델을 조작해서 뷰를 조작할 거지 뷰를 직접 건드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뷰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LLM의 가장 큰 장점이 뭐다? 단위 테스트를 짜기가 엄청 쉬워. 왜? 돔을 직접 가져와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으니까. 뷰 모델만 갱신해서 뷰 모델이 잘 갱신되는지만 바라보면 테스트가 끝나니까. 그렇죠? 뷰 모델이 잘 돼 있으면 나머지는 뷰에 잘 반영 안 됐으면 누구 책임이다? 바인더가 잘못했겠지. 그럼 바인더의 오류인 거잖아요. 우리는 바인더를 믿고 있어. 바인더를 잘 짰다라면 뷰 모델의 데이터만 깨끗한지 확인하면 단위 테스트는 완료된 거예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였다? 바인더가 이제 하는 일을 봤더니 어떠한 종류의 뷰 모델이라 할지라도 혹은 어떠한 종류의 뷰라 할지라도 그리는 로직을 어디다 몰았다? 바인더한테 한 군데다 몰아버렸네요. 그쵸? MVVM에서 바인더가 핵심인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은 순수한 모델만 짜고 그림 그리는 복잡한 로직은 다 누가 가져갔다? 바인더가 가져갔잖아요. 제어 역전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IOC라는 데 성공한 거죠. MVVM이 왜 사람들이 많이 쓰려고 그러냐? 뷰를 그리는 제어 부분이 바인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 역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코드는 뭐만 남았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만 남지 뷰를 어떻게 그리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뷰를 다루는 코드가 하나도 없어지겠죠. 응?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 제일 왼쪽에 있는 뷰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공포의 바인더를 만들었지. 바인더는 대체 얼마나 힘들게 생겼을까? 바인더 아니면 바인더 아이템이 있잖아요. 바인더 아이템에 대해서부터 더 생각을 해봅시다. 바인더는요, 뷰를 알아야 되겠죠? 진짜 네이티브 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인더가 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뷰 모델을 그 뷰한테 반영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바인더 안에 있는 바인더 아이템 하나하나는 개별 훅이 걸려있는 뷰 하나하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건 확실해.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값을 받을 건데 하나는 엘리먼트를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뷰 모델의 어떤 키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훅 키 값을 받을 거란 말이죠. 첫 번째 인자는 HTML 엘리먼트여야 되고 두 번째 인자는 스트링이 와야 되겠죠. 응? 그렇죠? 이 코드 나와도 이제 당황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잡아주고 뷰 모델 잡아주고 그 다음에 프리즈 시킬 거예요. 얘는 바꿀 수도 없어. 바인더는 프레임 시켜버릴 거란 말이에요. 바꿀 수도 없게. 불변객체로. 자바스크립트는요,
객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성자에서 CL이나 프리즈를 많이 겁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안 써봤네? 그렇겠지. 어쨌든 많이 걸어요. 여러분 코드가 작동했다 안 했다 하는 이유는 코드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의도를. 전 여기다 다 표현했잖아.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그렇죠? 나는 이게 한 번 바인딩 작업이 끝나고 나면 값이 안 변했으면 좋겠어. 키도 추가되면 안 돼. 라고 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습관에 맞춰서 혹은 언어 스펙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의도를 충분히 코드에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거세요. 그래서 제 세계의 대해서는 외곽에서도 다 타입까지 맞춰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속성도 추가되거나 변화될 수 없게 막고 있죠. 그렇죠? 그게 무슨 이상한 라이브러리 같은 거 도움 없다고 괜찮단 말이에요. 언어가 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가장 큰 예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제 생각에서는 가장 어려운 언어예요. 이유는 문법의 난이도가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는 매년 스펙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매년 스펙을 계속 추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친놈이 계속 추가만 해. 다른 애들은 디플리케이트 되는 것도 있는데 얘는 계속 추가만 한단 말이죠. 두 번째로 얘가 뭘 추가하는 줄 아세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뭐 추가하는 줄 아세요? 핫한 언어에 제일 어려운 기능만 추가한단 말이지, 미친놈이.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해야가 계속 어려워져. 왜? 다른 언어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걸 계속 가져오고 있거든. C샵, 어싱크 오이트가 제일 좋아 보여. 가져와. 그쵸? 코틀린, 옵셔널 기능이 굉장히 좋아 보여. 가져와. 일단 가져오고 본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쵸? 자바스크립트에 추가되는 스펙이라는 건 코틀린, C샵 등등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계속 가져와 계속 낀단 말이죠, 얘네들이. 그쵸? 그래서 언어가 작년까지의 제 자바스크립트가 올해 자바스크립트가 틀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는 내용도 컨텍스트가 너무 달라. 야, 저번에 C샵에서 가져오더니 이번에 코틀린에서 가져오냐? 뭐 이런 식이야. 가져올 때. 그 언어에서 좋은 게 있으면 다 가져오니까. 그쵸? 좀 있으면 제 생각에 러스트에 관련된 스펙도 조금 추가될 거고 그에 대한 좋은 점도 몇 개 추가될 거고 이럴 건데 언어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자바스크립트를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시고 보통 사람들이 어떤 포기를 하냐면 인사이드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책 보면서 나는 자바스크립트 3.1, 5.0을 충분히 공부한 것 같아. 그거 다 언제쯤 해야 돼? 어렵다 자바스크립트. 그렇죠?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우리 2020년에 살고 있잖아. 2020년에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 요즘 책 안 나오죠? 책 왜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2018 이후에 대응하는 책 보셨어요? 안 나와. 디피니티브 자바스크립트 가이드 그것도 안 나오잖아요. 6판, 7판 안 나오잖아. 그죠? 더 이상 최신 랭귀지 스펙을 커버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교재가 출간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 양도 너무 많고 책 쓰려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냐고? 스펙 문서 보고 계속 크롬 개발자 사이트 가가지고 거기 업데이트 되는 거 보고 뭐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새끼는 했는데 그래서 바인더 아이템에서 핵심은 뭐냐면 바인더가 스캐너가 HTML 스캔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문자열, 래퍼, 타이틀, 컨텐츠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알죠? 바인더가 어떤 규모대가 결합해서 그릴지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레이지 바인딩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키만 갖고 있고 실제 그림 그릴 때 규모대를 속성하고 나중에 매칭하려고 레이지 바인딩 하려고 얘가 키만 갖고 있는 거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죠. 이때 엘리먼트는 확정이지만 규모대 키의 특성이 없는 거예요. 왜? 바인더가 그림 그릴 때 어떤 규모대를 대상으로 삼았냐에 따라서 바인딩에 매칭되어야 될 키의 그 해당된 규모들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지 바인딩이 아니고 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문자를 문자를 어떻게 알아? 여기 나오잖아. 문자열이라고. 그쵸? 문자열 나오잖아. 실무에서는 저 타입이라는 글자도 귀찮아서 저는 막 키함수 만들고 이러거든요. 코드 길어지니까 귀찮잖아요. 만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훨씬 더 길어진 것 같지만 코드의 가동이 좋아졌잖아요. 저 인자가 뭐 하는 건지 주석이 필요 없잖아. JS 독이 필요 없다고. 그냥 워킹하고 있는 코드가 이미 인자가 무슨 타입인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수동어까지 던져준단 말이지. 자바스크립트는 언어의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미 인자가 순차적으로 해석되는 데는 그 기본값이 연결되는 데는 바로 저렇게 쓰라고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언어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생각해볼 수가 없겠지만 언어 디자이너도 저렇게 쓰라고 맞는 거라고. 기본값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다. 그래서 바인더 아이템은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죠. 아까 봤던 HTML을 하나하나 아이템으로 인식해서 엘리먼트와 훅 되어 있는 키를 인식할 뿐이다.
여기 아까 봤던 HTML이 있는데 이 HTML이 만약에 스케일이 꼬였으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하나의 바인더 아이템이 이 섹션 엘리먼트를 갖게 되고 이 섹션 엘리먼트는 래퍼라는 키를 갖게 될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 있는 H2라는 이 엘리먼트는 타이틀이라는 훅을 갖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있는 이 섹션 엘리먼트는 컨텐츠라는 훅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저 아이템 색을 얻은 게 누구다? 스캐너다. 스캐너가 스캔해가지고 제너럴부터 저 세 개의 아이템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바인더는 누구냐? 바인더는 안에 누구 갖고 있다? 아이템스를 갖고 있겠죠. 아이템스에 제가 왜 배열을 안 쓸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셋을 쓰고 언제 배열을 쓰세요? 라고 배열 누군가 얘기했죠. 중복을 허용할 때 안 할 때 라고. 그쵸?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하시는 오해예요. 물론 셋에는 중복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첫 시간에 첫 번째 배웠던 거. 객체 지향 프로그램 뭘 지향한다? 아이덴티파이어 컨텍스트를 지원한다. 그쵸? 식별을 통해서 너와 나를 구분한다는 거야. 밸류 컨텍스트는 뭐다? 값을 통해서 너와 나를 구분해. 여기 3과 3에 있으면 메모리 주소가 달라도 같은 메모에 둔다면 밸류 컨텍스트를 쓰고 있는 거고, 여기 배열 1, 2와 배열 1, 2가 있어서 값이 안에 똑같다 할지라도 메모리 주소가 다르면 다른 의미야 라고 보는 게 아이덴티파이어 기반의 컨텍스트였죠. 우리가 객체 지향을 쓴다는 얘기는 메모리의 주소, 객체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식별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배열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셋을 써야 된다는 거죠. 객체의 컨테이너에 언제나 셋이라는 얘기. 왜? 배열에는 똑같은 객체 두 번을 넣을 수가 있거든. 이게 정말로 배열의 컨테이너라면 똑같은 객체가 왜 두 번 들어가지? 응? A라는 오브젝트가 왜 배열에 두 번 들어가냐고. 값으로 식별될 것도 아닌데. 값이라면 배열에 3,3,3을 넣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얘가 객체의 컨테이너라면 여기다 A, A를 왜 넣었지? 잘못된 거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객체의 컨테이너를 만들 때는 무조건 뭐여야 된다? 셋이어야 되는 거죠. 배열인간, 여기 여러분 배열 쓰자마자 무슨 뜻이다? 나는 값 컨텍스트에 쓰고 있는 컨테이너를 쓸 거야. 그때는 잘못된 게 아니겠죠. 그쵸? 배열을 쓰는 순간 뭐다? 나는 값 컨텍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쓰고 있어 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니라면 나는 객체의 컨테이너를 쓰고 있어 라면 무조건 셋인 거죠. 아닌 경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나중에 공룡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배열에 A,A'에 넣는 의미가 뭘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배열에 3,3,3을 왜 있죠? 그쵸?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배열에 A,A'를 넣는 의미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컨테이너 언제나 셋이에요. 자, 셋인데요. 이 셋에다가 외부에서 주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누가? 스캐너가 이 안에 주입해줘야 되니까 add라는 메소드를 빼준 거죠. 그래서 add의 원소 V를 받을 건데 이 V는 뭐 해야 된다? 바인더 아이템을 받아줄 거죠. 바인더 아이템을 아이템스에다 add 해주면 되겠죠. 점점 보니까 점점 친숙해져서 나중에 이거 안 쓰면 되게 불안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코드에서 반성하세요. 안 쓰시면 불안한 거 맞아.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자바스크립트를 왜 하려고 쓰고 있는 거야, 불안하게 시니. 이 정도는 돼야지 안심하고 쓰지. 동적 언어들은요, 동적 언어만의 스킬들이 있고, 동적 언어의 스킬들은 다양합니다. 정적 언어들은 컴파일러 위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스킬을 사용하지 않아요. 동적 언어야말로 많은 스킬을 사용하셔야 돼요. 어려운 언어예요. 그래서 자, 여기 회사 때까지 여러분들 두렵게 만들고 있는 그림 그리기 렌더 함수가 있죠. 자, 렌더 함수는요, 뷰 모델을 받겠죠? 이게 패턴입니다. 인자를 받아야 될 건 뷰 모델밖에 없어. 이 뷰 모델을 이용해서 아이템스를 그려내겠죠. 맞죠? 근데 그리는 로직이 이거밖에 안 돼. 이걸로 왜 MVVM의 바인더를 만들 수가 있어? 이 정도면 된다는 거지. 자, 여기 뷰 모델 받아서 진행할 건데, 제가 갖고 있는 건 아이템스죠. 바인더 아이템들이 들어있는 아이템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템스를 포이치로 돌면 되겠죠, 이제? 포이치로 돌면 하나의 아이템이 튀어나올 거예요. 하나의 아이템이란 건 바로 이 바인더 아이템이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바인더 아이템에는 뭐가 있다? 뷰 모델이라는 키가 있단 말이에요. 키. 보이시죠? 뷰 모델에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해당되는 VM을 어떻게 얻을 거냐면 주어져 있는 뷰 모델로부터 아이템의 뷰 모델 키를 이용해서 이게 이 뷰 모델 안에 있는지를 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뷰 모델 안에 들어있는 서브 키잖아. 이 서브 키는 누가 갖고 있다? 아이템의 뷰 모델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얻으면 이게 서브 키에 해당되는 뷰 모델 안에 있는 어떤 객체가 되겠죠. 근데 얘도 뭐이길 바란다? 뷰 모델이길 바란단 말이에요, 제가. 얘도. 응? 뷰 모델 안에 있는 뷰 모델이어야지만 얘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넘겨준 뷰 모델 안에 서브 키를 찾아봤더니 서브 키에 해당되는 객체도 뷰 모델이어야 돼. 그래야지 그림을 그릴 거니까. 이 타입이라는 함수는 정상적으로 통과하면 원래 이 타겟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얘가 VM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진짜로 그림을 그릴 이 아이템에 해당되는, 이 훅에 해당되는 실제로 VM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먼트는 아이템에 있는 엘리먼트 쓰면 되니까 미리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템에 있는 두 가지 속성, 엘리먼트와 뷰 모델을 이렇게 사용해서 두 개 다 끄집어내는 데 성공했죠.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뷰 모델에 여기 있는 훅과 연결되어 있는 내부 속성이 없으면 죽어버릴 거고 그 훅이 내부 속성이 있어도 뷰 모델이 아니면 죽여버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EL은요? EL은 죽일 필요 없어. 왜? 이미 그렇게 안 됐으면 죽었을 거거든, 저기서. 이미 아이템을 만들어지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이 코드는 검증할 필요 없이 이게 널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도 않겠죠, 제가. 하나의 타입이 안정하지 않으면요, 걔를 사용하는 애도 계속 검열 모듈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코드를 보면 나중에 디버깅할 때 이런 데 또 if를 건단 말이에요. 왜? 처음부터 형을 안정하게 만들어서 그래. 형을 안정하게 만들었으면 이런 데는 검열 모듈이 다 빠져. 왜? 이 형만으로 다 해결되거든. 그럼 이 형은 언제 보장했죠? 여기서 보장했어. 왜 보장했는데? 그냥 아이템은 프라이빗에서 절대 건들 수 없거든. 애들을 통해서만 들어오는데 애들이 있는 부위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바인드 아이템인 거 보장하고 바인드 아이템이려면 엘리먼트는 HTML로 보장해야 되고 뷰 모델은 스트링을 보장해야 되거든. 이미 타입이 다 증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검증 로직이 다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있을지 없을지 검사 안 해도 되고 이게 숫자일지 뭘지 검사 안 해도 되는 거고 이게 엘리먼트가 진짜 있을지 없을지 검사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냥 셋을 폴리시 도는 것만 다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할별로 수행해야 될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속성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정성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책임지지 않으면 그 여파가 다른 클래스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타입이 감수해야 될 책임을 다른 애가 감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코드에 보면. 기본의 타입이 안정화되면 여기는 자동으로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되게 여러분이 짱패랑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훨씬 더 안정적이란 말이죠. 이미 타입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럼 구멍이 어디서 생긴다? 한 놈이 저런 짓을 안 했기 때문에 하다가 다 깨지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점은 한 군데만 세면 다 깨진다는 거죠. 그렇죠? 팀에 한 명만 사고 치면 돼요. 그럼 다 깨집니다. 모두가 다 단결해가지고 다 막아도 한 군데만 약하게 돼 있으면 걔가 모든 여파를 다 일으킨단 말이에요. 개발이 어려운 이유죠. 자, 그래서 VM과 EL을 확보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엘리먼트를 그려야 되는 순간이 왔죠. 진짜로 그려야 돼, 우리는. 그리는 게 이렇게 쉬워. 자, VM에는요, 뷰모델 스타일스라는 애가 있었죠. 그렇죠? 이 스타일스를 돌면서 뭘 하면 된다? 스타일스 무조건 있죠. 제가 기본값 오브젝트 줬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요. 없는 경우는 없어요. 단지 데이터를 들어왔을 때 스타일스가 있으면 대체될 뿐이지 원래 기본값이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얘를 엔트리를 돌면서 엘리먼트에 있는 스타일의 키 V를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쭉 어트리뷰트가 있으면 뭐 해주면 된다? 셀 어트리뷰트 하면 되지. 엔트리에 프로퍼티스가 있으면 뭐 하면 된다? 엘리먼트에 직접 넣어주면 돼. 이벤트가 있으면 저는 on을 붙여서 그냥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는데 어떤 이벤트 리스트를 걸어줄 거냐면 속성이 있는 V를 그냥 걸지는 않을 거고요. 요 람다를 보시면 이벤트 객체가 들어오죠. 이벤트 리스트에 이벤트 객체가 들어오잖아요. 제가 강제로 콜을 통해서 엘리먼트를 바인딩 해버렸죠. 그래서 이 이벤트 리스너는 언제나 디스를 호출하면 이 엘리먼트가 나오게 제가 강제를 해버린 거고, 두 번째는 레이트가 이벤트가 들어오고, 세 번째는 뷰 모델이 직접 들어오게 만들었죠. 이 인자로 받아온 뷰 모델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인자로 두 개를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냈던 리스너들한테 네이티브 이벤트 객체와 뷰 모델을 받을 수 있고 디스는 항상 이 엘리먼트가 확정돼서 들어올 거란 거지. 디스가 누굴지 고민 안 해도 돼. 반드시 그 엘리먼트야. 그래서 디스를 확인해보면 퍼스트 타겟 이런 거 확인 안 해도 된단 말이야. 디스가 무조건 될 테니까. 당연히 이거예요. 이걸로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죠. 그쵸? 뷰 모델에 있는 거 실제 뷰에 바인딩해주는 로직은 저 정도면 됩니다. 이걸 하려고 제가 아까 4가지 속성을 분리해 놓은 거죠. 스타일, 어트리뷰트, 프로퍼티, 이벤트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뷰 모델을 조사해서 바인더는 해당 뷰 모델의 4가지 속성을 이용해서 실제 엘리먼트를 그려주는 제어 역전이 되어 있는 그림 방법을 일반화시켜 놓은 거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은 직접 엘리먼트의 이런 그림 코드가 다시는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더 여기다 원인만 확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플리케이션 전체에 뷰를 직접 다루는 코드는 안 나와. 바인더 때문에. 바인더 렌더가 순식간에 정복됐죠. 어렵지 않죠. 스캐너를 만들어 볼까요? 스캐너.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은 돔을 순회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그쵸? 돔 순회 한 방에 된다고. 오늘 그걸 구현해 볼까 해요. 자, 스캐너는 주요 하는 일이 스캔이죠. 특정 HTML 건네주면 그 HTML 쫙 스캔해가지고 훅을 다 찾아가지고 바인더 아이템을 만들어서 바인더에 껴주는 게 스캐너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림? 스캐너가 HTML을 읽어와서 HTML에 훅을 관련된 애들 다 인식한 다음에 훅 하나가 바인더 아이템 만들어가지고 바인더에 다 넣어주는 게 얘가 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의 결과는 바인더가 됩니다. 결국엔 바인더를 만들어서 바인더를 주는 게 얘의 역할이니까 바인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캔의 결과는 HTML을 열심히 긁어서 바인더 아이템을 만든 다음에 바인더에 넣어주는 게 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루프를 돌아볼까요? 이게 바로 돔 루프라는 거예요. 돔 루프 중에 제일 빠른 루프예요. 돔은 쉴드런이라는 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걔네들은 실제 네이티브 코드를 보면 다 이 속성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가짜 속성이에요. 그래서 랩핑에 여러 가지 더 느려집니다. 이게 제일 빠른 속성이에요. 근데 저희가 재기적으로 돌기 싫으면 스택 머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재기 함수를 스택 루프로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재기라는 건 함수가 함수를 부르는 행위인데 함수가 함수를 부를 때마다 함수 한 번 콜에 해당되는 스택이라는 게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 임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쌓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 임시 메모리를 쌓으면 뭐가 문제냐? 스택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단 말이지. 이걸 해결하려면 재기적인 문제를 별도의 메모리 공간 스택을 만들게 시키고 얘를 파일로 돌면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때의 조건을 보면요. 스택을 파프에 있어야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범위가 더해져 있는 루프를 도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스택을 빼가면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동쪽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죠. 동쪽 개입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쪽 개입법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첫 시간에 동쪽 개입법 어렵다고. 처음에 스택에 제가 뭘 넣었는지 볼까요? 엘리먼트의 첫 번째 자식을 넣었죠. 이게 첫 번째 스택인 거야. 그쵸? 첫 번째 스택이고 임시 변수 타겟 잡았고요. 그러면 파일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스택에서 하나 빼는 거죠. 하나 뺄 게 있네. 그쵸? 하나 뺄 게 있어요. 뺐으면 얘가 타겟이 되겠죠. 첫 번째 자식이 타겟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뭔가 하고 이 첫 번째 자식이 있는지 보자는 거야. 그럼 자식 안에 자식이 있는지 보는 거겠죠. 이 자식이 있으면 얘도 스택에 넣어. 근데 얘 형제가 있는지 보자는 거야. 얘는 첫 번째 자식이죠. 제가 부모 밑에 자식이 2개 있으면 첫 번째 자식에 형제가 있겠죠. 이 형제도 어디에다 넣는다? 또 다시 스택에 넣어버려. 그쵸? 그러면 얘는 잠깐 잊어보고 얘가 다시 여기서 꺼내졌을 때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2번째 형제였는데 제가 자식이 3개면 그 다음번 형제도 여기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 자식들의 형제들은 다 들어올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자식의 첫 번째 자식이었잖아요. 손자잖아요. 손자 들어왔고 손자 옆에 애들 다 들어오겠죠. 근데 아까
두 번째 제 형제가 들어왔을 때도 형제 밑에 있는 자식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쫙 하고 퍼져가 다 들어온단 말이야. 이 스택 머신으로.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손쉽게 HTML 전체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HTML 엘리먼트를 보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식을 싹 다 수령할 거란 말이에요. 이 간단한 로직으로. 이씨, 레드블랙 균형 트리 만들어 보셨으면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 공부를 안 한 거지? 응? 기본적인 원리는 레드블랙 균형 트리 만들 때 루프랑 비슷한 녀석이에요. 그거를 제기로 안 짜고 여러분들이 파일문을 짰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돌게 된다. 어차피 교재에 공개되니까 계속 보고서 연습하세요. 그럼 우리가 모든 타겟을 다 돌면서 뭘 하고 싶은 거야 대체? 이걸 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지금 만든 바인더와 지금 타겟을 줄 테니까 체크 좀 해봐. 어떻게 되는 건지. 체크 어떻게 한다? 간단하죠. 그 엘리먼트에 데이터 뷰 모델이 있으면 훅이 있는 거죠. 훅이 없는 애들은 괜찮고 훅이 있으면 바인더한테 새로운 바인더 아이템을 넣어줄 거야. 그 엘리먼트와 이 훅에서 받아온 값으로. 이게 얘가 하는 일이죠. 어떤 엘리먼트 밑에 모든 다 돌면서 얘가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죠. 그렇죠? 단지 우리가 하나 빼먹은 게 있다. 뭐지? 인자를 줬던 이해를 검사하지 않았어. 그 자식부터 검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까 HTML 보면 첫 번째 자식, 엘리먼트도 갖고 있었잖아요. 래퍼라는 애를. 걔를 지금 빼먹었단 말이에요. 자식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여기서 검사하고 그 이후의 자식들은 쫙 다 여기서 검사해서 만약에 데이터 뷰 모델이라는 속성이 있으면 다 여기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스캐너를 분리한 이유가 뭐다? 얘 때문인 거죠. 이 로직이 바인더하고는 굉장히 무관하고 스캐너의 로직이기 때문에 여기만 바꿔주면 뭘 할 수 있다? HTML의 스펙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HTML의 스펙을 바꾸면 여기만 고치면 돼. 스캐너도 이렇게 쉬워요. 거짓말입니다. 어렵죠, 코드는. 제가 짜서 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다 감추고 오늘 보여줬지만 그냥 짜라고는 되게 어려워요. 그럼 왜 어렵고 쉽죠? 제 코드에 분명히 대단한 게 없는데 왜 어렵고 쉬울까요? 숙련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문제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아무리 쉬운 문제도 여러 번 풀어보면 어려워요. 매번 성공하기 힘들어. 여러분들의 수련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던지면요. 매번 야근하면서 풀었어요. 그 정도의 노력을 한 번 풀고서 그 다음에 치운단 말이에요. 실력으로 연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 어려운 과제, 끙끙대는 과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서 익숙해져서 아무 때나 풀 수 있게끔 돼야지만 실력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냥 푸는데 성공한 것만으로는 실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처음에 저는 보통 강의 교재를 2시간을 다 짜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맨날 이 강의를 제가 일하는 오너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면 보통 5시쯤 시작해가지고 7시쯤 완성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저 이 코드 어떻게 한 거죠? 그냥 생각나면 짠 거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돼도 되는 거죠. 왜냐면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수련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이론이 있어도 이론을 정말 기억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냐는 다 수련도에 달려있어요. 코드 쉽게 가는 거죠. 왜냐면 원하는 답안들을 다 알고 외우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답안들을 언제 어떻게 조립할지도 되게 잘 알고 있으니까. 수련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련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 이상의 코드가 30개가 생각해서 최근에 50배 진당입니다. 안 그러면 개발 잘하기 힘들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의사가 될 때 13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 6년 동안 대학교를 다녀야 되고 내기도 해야 되고 대학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개업이 해서 잘하려면 엄청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개발에 대해서 왜 생각하죠? 6개월 학원 나오면 나는 영어에 다쳤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럴 리가 없어. 왜냐하면 컴퓨터 사이언스도 박사학위가 있고 교수님이 있는 학문이야. 깊어. 깊은 학문인데 단기간 내에 수련으로 점프해서 돈이 나올 리가 없어. 나의 인생은 퇴근한 이후에 서핑을 타는 데 있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시계 잘 고치는데 그렇게 될 리가 있어?
근무 시간에 잠깐 시계 만진 다음에 코드 치워놓고 놀러 가는데 시계 장애인이 될 리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쵸? 우리는 코드에 대한 숙련도가 그 정도로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 생활한다고 코드가 나아지냐고 안 나아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어렸을 땐 팔리지를 넘어가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냥 많이 수련하세요. 많이 수련하시고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할 거 없이 계속 숙련해서 내 거가 될 때까지 숙련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 코드 빼잖아요. 여러분 짜볼 때 이렇게 짧게 안 돼요. 언어하고 안 친하기도 하고 알고리즘도 많이 숙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짧게 빼려면 숙련되어 있어야 돼요. 진짜로 다 만들었으니까 어디서 다 만들었어요? 쉽게 만들었죠? 이걸로 클라이언트 갖고 놀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원래 샘플로 삼았던 HTML 그대로 두고 여기에 뷰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모델을 만들 때는 뉴를 못 만드니까 뷰 모델 개수를 만들어야 되죠. 인자로 데이터를 받기로 했었죠. 이 데이터 안에 뭐가 구성되어 있냐라고 보면 래퍼, 타이틀, 컨텐츠, 즉 후보에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후보에 관련된 애들이 매핑 돼야지만 이 뷰 모델이 작동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죽는단 말이에요. 아까 쓰레기 던진 거 보시죠. 바인더 렌더에서 해당되는 애가 뷰 모델이 아니면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래퍼에 해당되는 키에 대한 애는 다 뷰 모델을 해야 되는 거죠. 뷰 모델이 아니면 다 죽으니까. 백. 죽인다고. 더 백. 스캐너보다 더 백. 죽인다고. 얘가 없으면 얘가 뷰 모델이 아니면 죽인다고. 뷰 모델이어야 돼. 이 후보에 매칭되는 속성의 값이 반드시 뷰 모델이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까지. 그쵸? 한 번 더. 그래서 세 개의 후보에 대한 애들이 다 뷰 모델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뷰 모델이니까 안에 스타일스를 가질 수도 있고, 프로퍼티스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그리려고 그러냐, 래퍼라는 애를 스타일 속성을 50% 때리고, 백그라운드 노란색 주고, 커서를 포인터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타이틀이라는 애, H2에 해당되는 애는 뭘로 하려고 그런다? 이너 HTML에 타이틀 걸려고 그러는 거죠. 프로퍼티로서. 그래서 다음, 세 번째 컨텐츠라는 애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프로퍼티 이너 HTML 컨텐츠라고 써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생겨있는 있는 속성이 있어서 마치 HTML 같은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얘는 순수한 모델인 거죠. 우리는 앞으로 소소한 모델만 건드릴 거지 뷰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거야. 실제로 이 안에는 뭐가 없다? 뷰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죠. 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MVVM의 정수야. VM은 뷰를 모르는 거지. VM은 순수하게 인메모리 객체일 뿐이. 이거 제가 많이 아는 건데 착각일 뿐이야. 어쨌든 이거 다 그냥 인메모리 객체다. 그렇죠? 제가 아까 바인더 렌더에서 여기 있는 키를 직접 스타일 객체에 매핑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키를 쓰고 있는 거지 걔가 직접 매핑 안 하고 자기만의 키를 조작해서 매핑하면 다른 로직을 갖고 있다면 여기의 키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다? 리액트 네이티브의 원리인 거죠. 뷰 모델만 만들고 얘를 어떤 뷰에 매핑할지 누가 결정하기 때문에 바인더가 결정하기 때문에 제 바인더가 우연히 뭐랑 매핑돼 있어서 엘리먼트랑 매핑돼 있어서 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안드로이드 뷰랑 매핑하고 있는 바인더를 갖고 있다면 이 스타일 속성을 번역해서 안드로이드 속성을 바꿔가지고 껴줬을 거야. 누가? 바인더가. 어쨌든 우리가 안 해. 바인더가 할 거란 말이지. 우리는 뷰를 조작하지 않아. 뷰 조작 코드는 전부 다 제어 역정을 통해서 바인더에 내려가 들어가 있거든. 스캐너를 만들어 봐야 되죠? 스캐너를 만들어서요. 스캐너한테 타겟을 넣어줬습니다. 그렇죠? 스캐너한테 타겟을 넣어줘서 스캔을 때리면 바인더를 토한다고 그랬죠? 저 바인더에는 아이템 3개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바인더한테 뷰 모델을 주고 그림을 그리게 시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뷰 모델, 바인더, 스캐너를 쓰는 사이에 뷰에 대한 그림 그리는 로직이 하나도 없는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제어는 다 어디에 들어있기 때문에? 렌더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제어 역전을 한 거예요? 모든 뷰를 그리는 모든 로직을 다 제어 역전한 거예요. 나머지 코드에서 뷰를 그리는 로직이 하나도 안 나오도록. 전부 다 제어 역전을 다 몰아서 제어 역전의 범위가 어디까지요? 모든 뷰를 그리는 모든 로직을 다 렌더가 먹은 거죠. 싹 다 먹은 거죠. 그래서
약간 더 개선해볼까요? 개선이라기보다 뷰 모델을 좀 더 개조해볼게요. 뷰 모델에 isStab이라는 속성을 넣어도 되죠. 얘는 그냥 키로 잡힌다고 했으니까. 그쵸? 스타일, 뭐 어트리뷰트, 프로퍼티, 이벤트가 아닌 건 그냥 키로 잡아주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change content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change content를 보면요. this가 뷰 모델이겠죠. this가 뷰 모델이에요. 뷰 모델은 래퍼에 있는 스타일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랜덤 100 이상, 100에서부터 250까지 랜덤이 나오는 RGB 값을 3개를 넣어준 거죠. 색깔이 랜덤으로 바뀌라고. 100을 깔아주는 이유는 좀 색깔 좀 화사하라고. 너무 어두우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RGB로 백그라운드 값을 바꿨죠. 이거 다 순수하게 데이터 값을 바꾼 거죠. 뷰 모델이니까. 뷰를 바꾸지 않는단 말이야. 뷰 모델을 바꿔.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또 컨텐츠 쪽 프로퍼티의 ANI 시스템을 매스랜덤 돌려가지고 16진법을 바꾸면 A에서 0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점만 없애고 이 문자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뭘 했다?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생각해요? 속성 바꾸는 자동으로 업조빙 하지 않고 수동으로 바인더를 알게 해서 바인더를 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2배를 바꿀 때에 2번 원래 렌더를 하는데 업조빙을 걸면 이거는 2배 바꾼 다음에 한 번만 렌더링 하게 한 거죠. 체인지 컨텐츠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이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요. 뷰의 변경의 움직임이 하나도 없죠. 자기 자신의 인메모리 데이터의 속성을 바꿔준 다음에 그냥 랜덤만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VVM의 이 형태라기보다 바인더를 통해서 그림 그리는 이 형태를 뭐라 부른다? 모델 렌더라고 불러요. 모델을 바꿔서 렌더링 하기 때문에. 모델 렌더라고 부른다. 모델을 바꾸면 렌더링 할 수 있어. 렌더링하면 그림이 그려질 거야. 우리는 이제 들어온 뷰를 갱신하는 코드 따위는 여기다 쓰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제 그림을 무조건 순수한 인메모리 객체인 모델을 갱신해서 렌더 때리면 렌더가 될 거야. 얘가 알아서 다 그려줄 거니까. 그리고 래퍼 쪽에 아까는 스타일스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벤트를 넣어서 이벤트 안에 클릭 이벤트를 넣어준 거죠. 근데 우리가 만든 이벤트는 어떻게 된다? 네이티브 이벤트 객체가 VM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렇죠? VM이 안 들어와도 그만인데 지금 안 쓰고 VM이 들어왔으니까 VM의 isStab을 쓸 수 있는 거죠. true를 만들어줘. 그럼 원래 펄스였는데 클릭하면 true가 되는 거죠. 래퍼니까 전체에다 아무데나 클릭하면 얘가 펄스였다가 true가 되는 거예요. 스탑하라고.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고? 이거 하려고. 자, F 함수를 제가 정의하고 있죠. 제 귀염둥이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응? 귀염둥이 많이 쓴다고 그랬지. F 함수. 이게 괄호괄호보다 한자가 더 짧잖아. 귀찮아가지고 맨날 쓴단 말이야. F 함수를 보면 뷰 모델의 체인지 컨텐츠를 불렀죠. 이게 불러줘가지고 이게 값이 갱신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이거 생각해도 되죠. 원래 이거 코드를 제가 2번 짜가지고 그렇구나. 이거 없어도 돼요. 그쵸? 이 메소드 이름에 따르면 체인지 컨텐츠만 체인지하고 얘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렌더를 원래 포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렌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화살표 이거는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컨텐츠를 바꾸고 렌더를 때린 거죠. 컨텐츠를 바꾸고 렌더를 때렸다. 근데 그 다음번에 계속 그 짓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스탑을 보고 바라보고 결정하는 거죠. 스탑이 펄스였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죠. 근데 클릭하고 나면 스탑이 true가 되니까 멈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을 계속 돌게 된다. 그러면 모델 렌더의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 그러다가 탁 클릭하면 멈추겠죠? 그걸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컴퓨터는요,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을 찍어보시잖아요? 크롬에서. 그러면 97%가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렌더링으로 나와요. 그림 그리는데 거의 모든 역량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열을 최적화했어. 데이터 구조를 최적화했어. 알고리즘 최적화했어. 3%예요. 3%. 원래부터 브라우저는 90% 이상을 다 그림 그리는데 쓰고 있어. 그러면 아까 봤던 바인더의 렌더가 열심히 데이터를 돌아서 뭘 해봤자 걔네들은 거의 부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그쵸? 그 루프는 원래 영향을 끼치지 않아 프로파일러에 실제로 그림 그리는 것만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근데 아까 봤던 바인더에 있는 렌더의 테마로지는 뭐였지? 순수 데이터를 루프 도는 거였단 말이지. 그쵸? 뷰 모델이란 순수한 데이터를 루프 도는 거고 거기 걸린 애들만 엘리먼트를 조작하는 거였잖아요. 걔네들만 영향을 주는 거지 그 바인더가 도는 그 로직은 영향을 거의 안 준단 말이에요. 응? 용아 그거 띄워놨나?
USB에 있던 거? 테스트. 이거죠? 이게 지금 들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모델 렌더로. 소스 보기. 저거 클릭되나? 2.js 클릭되네. 컨트롤 휠. 아니면 2개? 됐네.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가면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소스죠? 뷰 모델 나오고 스크롤 2개로 쭉쭉. 그쵸? 스캐너 있고 뭐하고 제일 밑에 보면 뷰 모델 나오고 이거 돌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쵸? 아까 봤던 그 코드잖아. 옆에 칸으로 탭 인덱스 HTML 탭. 이거 위로 올라가. 오케이. 클릭. 이것도 아니야? 옆에 타이틀인가? 그쵸? 그래서 이거잖아요. 뭐야. 그래서 이거인 거야. 속도에 영향이 없다고. 왜냐하면, 프로파일로 돌려보면 대부분의 역량은 다 그림 돼 있는 거지, 저 따위 뷰 모델, 인메모리 객체를 뭐 탐색하는데 거의 쓰지 않는다고. 에너지는. 이걸 클릭하면, 클릭. 멈춘다고. 그쵸? 멈춘다고. 이 모든 코드에 뭐가 한 번도 안 나왔다? 뷰를 컨트롤하는 코드가 하나도 안 나와. 뷰의 스타일도 안 건드렸고, 뷰의 어트리뷰트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뷰의 이벤트 리스트를 건드리지도 않고, 걸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 왜? 전부 다 제어 역전으로 다 어디다 부어서 바인더 렌더에다 부어버렸거든. 이게 바로 MVVM을 쓰는 이유예요. 그쵸?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뷰 코드가 하나도 없어. 뷰 모델만 갱신하면 돼. 얼마나 편해. 인메모리 객체만 편집하면 돼. 따라서 단위 테스트도 뷰 모델이 잘 갱신되는지만 검사하면 돼. 인메모리 객체인데. 무조건 테스트가 된단 말이지. 브라우저도 필요 없어. 노드에서 해도 돼. 그쵸? 노드에서 해도 된단 말이지. MVVM 그렇게 어렵죠? 어렵지 않죠?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MVVM이고, MVVM을 왜 쓰냐? 바인더를 통해서 왜 쓰느냐? 그거야 당연히 훨씬 더 뷰를 조작하는 코드의 오류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어떻게 없었다? 없앴어. 어플리케이션 전체에서 뷰를 다루는 오래된 코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가 스타일 속성을 잘못 썼네, 잘 썼네, 이걸 볼수는 걸었네, 안 걸었네, 이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죠. 어디에만 생긴다? 바인더 로직이 잘못됐네 밖에 안 생겨. 그럼 어떻게 된다? 제어가 항문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강해져. 누가? 바인더의 렌더가 점점 강해져. 나중에는 바인더의 렌더가 더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모든 제어가 안정화에 들어. 바인더 렌더만 오류가 없으면 모든 뷰의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MVVM을 어떻게 구축하냐를 객체 간 역할로 알아보고 어떻게 객체를 나누나 또 좀 살펴보고 그 외에 MVVM이란 패턴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MVVM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보다 MVVM이라는 프레임워크 자체의 객체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더 객체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었지? 어떤 문제? 모델이 바뀔 때마다 뷰가 영향을 받는 의존성의 문제, 또 뷰마다 뷰를 그리는 로직들을 다 MVC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그 문제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뷰마다 뷰를 그리는 로직을 다 없앨까? 제어 역전을 통해서. 또 뷰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게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보면 그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 어디에 있다? 의존성에 있다. 어떤 의존성? 어떤 의존성? 생명주기 또는 수정주기 혹은 변화율이 틀린 객체들 간의 의존성에 문제가 있다. 얘는 생명주기가 혹은 갱신하는 주기가 혹은 얘를 갱신하는 이유가 더 나아가서 변화율이 A라는 이유에 영향을 받는데 얘는 B라는 요소 때문에 변화율이 영향을 받는 애야. 근데 얘네들이 의존성이 있어. 이러면 해리 된다는 거야. A 때문에도 얘를 고쳐야 되고 B 때문에도 얘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리하느냐? 그래서 가장 쉬운 예인 뷰와 모델 간의,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문제인 뷰와 모델 간의
문제를 해소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바인더를 통해서 제어 역전을 하는 이런 예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MVVM을 앞으로 좀 쉽게 느끼셨으면 좋겠고 다른 모델에서도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도 이게 MVVM은 어떻게 작동하지? 어디에 바인더가 숨겨져 있는 거지? 이제 앵귤러 보시는 눈이 전혀 달라질 거죠. 이제 뷰제이스를 보는 눈은 달라질 거야. 이거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안 되나?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MVVM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MVVM을 좀 더 발전시켜서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제어 역전의 양념들을 더 여러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전시킬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지식을 좀 더 가르쳐 드리고 문법적인 요소를 좀 더 배우고 게임 모델의 응용도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